그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 저희가 지난번 16회 데이터편은 그 오프라인으로만 했었어요. 그래서 집중력은 훨씬 좋았는데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원성이 자자해서 이번에 또 온 오프라인으로 했더니 현장에는 안 오시고 또 그래서 조금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참여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토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신청에 들어온 질문은 보통 이제 선생님들 별로 주시기도 하고 전체로 질문을 주시기도 하는데 일단 발표 내용 오늘 들어보셔서 아셨겠지만 이게 뭐 방법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기록 문서가 연구 데이터로 바뀌는 과정에서 뭐 나는 어떻게 했다 주제별로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로 데이터를 어떻게 연구를 위해서 내가 가공을 하고 처리를 해서 실제 어떤 결과를 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조금씩 다른 걸 여러분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지금 주제는 굉장히 다양하죠. 뭐 인구도 있고요, 가족이나 뭐 국가 통치 이런 주제도 있고, 소년 범죄도 있고, 또 세월호 얘기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주제를 다 아우르는 그게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기록 문서가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 문서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것 어떤 의미를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텐데요.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이게 이제 사전 신청 질문으로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기록 문서를 보게 되면 이 자료를 쓰게 되면 이 자료가 불완전한데 어디까지 이 불완전에 대한 것들을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아니면 극복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약간 매니저블한 방식으로 극복을 하신 뭐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얘기를 기록 문서의 불완전성을 어떻게 나는 바라보신다 뭐 이런 얘기부터 나에 대하는 나의 해법은 여기까지 선생님들 돌아가시면서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발표를 김성수 선생님이 조금 이제 막 끝냈기 때문에 좀 오래 쉬셨던 우리 개봉호 선생님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록 문서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제가 그거를 다루느냐라는 건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다루는 자료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저랑 같이 일하시는 이제 공자단 선생님한테 의존을 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박희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당시에 이제 호적이라는 자료가 뭐 시기별로 이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수집이 되었는지에 대한 지식이 사실 제가 이제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뭐 한 학부생 수준의 뭐 약간 그렇죠. 국사학과를 다닌 역사를 공부하는 뭐 한 학부생 정도의 지식밖에 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로데이터를 읽을 수도 없고요. 한자 실력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 이제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이제 판단을 이제 따르게 되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혼자서 독립적으로는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없고 이제 같이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까지는 뭐 사실 제가 뭐 이런 연구를 이제 논문을 한 서너 편 정도 작성을 했는데 그래서 제 경우에는 그 박희진 교수님께서 이제 뭐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는데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이제 논쟁이라기보다 좀 생각이 다름이 분명히 존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조선 광무 호적을 활용한 사회이동 연구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가정이 그 세대를 갖다가 출생 코호트하고 비슷하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사실은 뭐 자료를 원칙적으로 이제 틀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이제 활용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나 뭐 이거는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다른 대안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좀 강한 가정을 하는 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난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생기는 오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논문이 출간이 되거나 하면 이제 다른 분들의 이제 비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하지 않고 이제 시도를 하지 않게 되면 뭐 이제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 예전 뭐 역사 사회학 하시는 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제 서호철 선생님 사적으로 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얘기하시면서 얘기가 그 사회사 하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이제 계속 생기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자료의 한계에 너무 이제 자료의 한계가 너무 보이고 그러면 이제 시도를 못 하게 되고 하면 말은 많이 하고 논의는 많이 하고 하는데 결국에 성과로 이어지지가 않고 그러면 이제 혼자만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이제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 약간은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걸 활용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럼 성과를 내면 뭐 논쟁이 생기기도 하고 사실은 뭐 실수에 대해서 이제 비판받기도 하긴 하지만 그런 비판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뭐 지식이 좀 이제 쌓이는 게 아니겠냐.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신 사적으로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좀 그런 생각에서 저는 자료의 한계를 저희가 명확하게 기술을 하는 상황에서 약간은 좀 과감한 시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자료에 대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과감하게 가정을 하고 가는 것도 명확한 한계만 기술할 수 있다면 명확하게만 할 수 있다면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 자료의 불완전성의 그러니까 자료의 한계에 관한 문제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좀 연구 분야나 주제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개봉호 교수님 하시는 것처럼 역사인과학의 경우에는 정말 자료의 문제가 너무 그 핵심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발표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문서 분석에 있어서 이 문서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가 가장 피해야 할 방식은 연역적인 접근이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면서 그 가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를 검토하면서 저는 오히려 자료의 불완전성만큼이나 내가 관찰한 이 자료의 어떤 사실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불확실성 이 문제도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둘은 항상 같이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 경우에는 더 많은 자료를 찾는 것, 더 많은 자료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자료 속에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더 많이 찾아내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발표하셨던 김성수 선생님이 그 세월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월호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오래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오래 걸리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실들이 수집되고 그리고 그 사실들을 가지고 어떤 설명들을 이끌어내고 그 설명이 좋은 설명인지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사실들을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사회과학자든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의사든 아니면 평범한 사람으로서든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명해야 될 사실들, 설명해야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이 자료를 보고 그 자료를 가지고 더 좋은 설명을 추구하는 거 뭐 이런 원론적인 답이지만 그 좀 잊지 말아야 될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단 자료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자료를 받고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자문을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이제 먼저 다 받았는데 다들 그러세요. 이 자료 어디서 났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어디 있었어? 막 이러시는데 정말 이런 자료 없다. 이 분야에서는 이 자료가 가지는 그 가치에 대해서 좀 강제적으로 주입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보면서도 굉장히 정말 귀중한 자료라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했지만 연구를 하면서 점점 더 이 자료가 가지는 이 가치에 대해서 정말 그게 무겁게 다가왔고 저희 연구진은 이제 최대한 이 자료에 잠겨 있는 정보를 잘 코딩하고 잘
클리닝해서 분석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연구를 하는 그 이지연 박사님 계신데요. 저랑 아마 작년에 저희 연구원에서 회의를 가장 많이 한 연구팀이 아닌가 싶고, 또 저희 서울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한윤선 교수님도 세종까지 내려오셔서 같이 코딩하시고 한 6, 7번 오셨거든요. 네. 그런 작업을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뭐 그 엑셀에 이제 코딩을 이제 한 칸을 채우는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막 2, 3시간씩 회의하고, 이거를 코딩을 잘못하면은 이제 분석이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더 집중을 해서 저희가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작년에 소년보 재판의 그 준비메모 자료 분석만 한 것은 아니고요. 연구 보고서에 담겨 있지만 이제 현장에서 소년들 만나는 분들 만나서 전문가 그 현장 방문도 하고, 그리고 또 보호처분 집행기관 1호부터 10호까지 다 방문을 해가지고 또 이 자료 외적인 이런 배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더 힘들지만 그래도 이 불안정성이 있어도 이 자료가 가지는 가치를 꼭 잘 살려보자라는 그런 연구진 간의 그런 합의로 제가 잘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제가 뭐 드려야 될 말씀을 조은주 선생님이 약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월호 참사로 주제를 좁혀서 발표를 드렸었고, 조금 크게 넓히면 이제 재난 참사와 관련된 어떤 지식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뭐 수사 조사나 아니면 국가 조사 뭐 위원회들이 수행을 하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너무나 충격적인 재난 참사 같은 것들을 이제는 뭐 저쪽 그 시민과학 뭐 이런 영역도 요즘 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재난 참사들이 또 재밌는 것은 사실은 과학기술하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과학기술하고 그 얽히지 않은 재난 참사가 사실 없다, 이렇게들 많이들 또 이야기를 하더군요. 취재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 사는 사회에서 재난 참사를 완전히 막을 수가 없고, 사실은 심지어는 자연재해에 따른 재난 참사조차도 그런 자연재해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기술적이라든지 공학적인 시스템들을 구축해 놓은 것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할 때 그런 것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사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갖다 즉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뭔가 현장 영상이 있네, 뭐 이렇게 있을 때, 데이터가 조금 있네 이랬을 때 그걸 즉자적으로 단번에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는 없다. 근데 뭐 저는 이제 연구자는 아니고 그 취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취재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뭐 연구자급이 좀 된 것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인데, 해보니까 조은주 선생님 말씀 맞다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로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현대사회 재난 참사일수록 디지털 데이터들이 많을 때 그 디지털 데이터들이 굉장히 더 그 과거의 그런 문서 데이터들 막 종이로 된 페이퍼들보다 훨씬 더 뭐 어떻게 보면 세련되고 어떻게 보면은 더 정확할 것 같지만, 제 발표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난 참사와 관련된 그 디지털 데이터들은 오차들이 있으면 사실 재구성하는데 재구성하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기본적인 시간 오차부터 보정하는 그런 작업들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공부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해석의 불확실성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뭐 AIS 데이터들 다 입수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오류들이 발견이 되고 이래서 이게 증거 조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그날 바다 같은 그런 영화들은 사실은 해석하는 방법론이 매우 잘못된 것이죠. 데이터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도.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기자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학부는 공대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된 수사 기록들을 볼 때 조선해양과 관련된 어떤 막 그 뭐 선박에 관한 이론 같은 것들이 막 수사 자료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지만 뭔가 이해하려면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선공학 개론이나 뭐 선박 조종학 개론이나 이런 거 사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 데이터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수사 기록 같은 것들을.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온 결과가 그러니까 해석을 위해서 치열하게 그 학습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로 데이터에 오차가 나는 부분들을 그건 사실은 꾸준하고 부지런하게 맞춰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뭐 같은 장면을 찾아내려면 뭐 수도 없이 돌려봐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과정 밖에는 사실은 왕도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은 빨리빨리 성과를 내야 되는 직업이지만 연구자분들도 요즘에는 좀 그런가요? 어쨌건 기자들보다는 조금 텀이 기실 것 같으니까 당연히 그런 과정들을 모두 다 밟아서 해 나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자료의 불완전성을 우리가 기록 문서를 생각하면 그냥 선언적으로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사실 모든 자료가 다 자료의 불완전성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유독 이제 기록 문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문제적이어서 그 결과를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되게 반대편에서 기록 문서는 이제 어쨌든 눈에 보이는 증거이기 때문에 또 요즘 많은 것들을 보면 그것 자체로 사실이다 아니다로 또 기록 문서가 갖는 또 다른 힘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면성은 있지만 데이터로 연구 데이터로 만들 때 그런 원론적인 한계 혹은 선언적인 한계보다는 그걸 가지고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최대한 다른 방식으로 맥락을 키워 이렇게 다 보완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김성수 기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는 정말 저희를 막 되게 현혹시키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실시간으로 소리도 있고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뭐 많은 그 위원회 보고서 문서 정보들은 빼박 증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걸 읽으려면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선생님들이 잘해 주셨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록 문서에 대해서 약간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선입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플로어에서도 얘기를 한번 잠시 쉬는 시간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금 이제 다르게 기록 문서는 사실 우리가 당연히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호적 자료도 개입하지 않은 채 그냥 축적된 자료 그리고 조은정 선생님 보셨던 그 많은 자료들도 어떻게 일단은 그 자료를 누가 줬는지 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혹은 어쨌든 그 자료와 이제 거리를 두면서 자료가 구축이 된 경향이 많아서 자료를 준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자료가 되기도 하고 사건이 자료가 되기도 하고 또 자료를 만드는 사람의 시선이 자료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자료를 어디부터 우리가 로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판사님의 메모 생각하면 그게 로데이터일 거고 실제 저희가 아마 나중에 보게 된다면 그 메모를 직접 보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기록 문서는 그러니까 로데이터하고 계속 이렇게 뭔가 지연되는 게 있는데 아까 디지털 데이터의 그 지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래서 이 자료는 어떻게 어디에서 왔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선생님들은 얼만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생각이나 고려를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가 뭐 직접 자료를 그런 것들에 자료가 이게 어떤 자료인가 누가 줬나 이 자료가 공개된다면 어떨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기록 문서에는 많이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 이번에는 누구부터 하실까요? 지금 제 질문을 듣고 생각이 먼저 딱 드시는 분이 있으면 먼저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시 개봉 선생님부터 할까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답을 할 뭐 역량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다른 선생님들 발표하신 뭐 조은조 선생님이나 아니면 김성수 기자님 같은 경우에 이제 자료가 있고 그거에 대한 약간 해석적인 어떤 해석을 통해서 이제 어떤 기술을 하는 그런 양식이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이제 그 다각도 신중하게 이제 고민 다양한 답이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제가 하는 스타일의 연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자료의 한계로 계속 이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자료를 만들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조선시대 호적 자료를 말씀드리면서 했지만 이거는 뭐 수집 목적이 뭐 인구 파악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사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명한 것 같으니까 그 지식을 얻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랜덤 샘플도 아니고 뭐 무슨 샘플일까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분들이 뭐 각 마을에서 아마 사람들이 이제 뭐 평균 40%라고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해 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은 40%만 포함됐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그 40%라는 사람이 전체의 뭐 현대적인 의미로 샘플링 된 것처럼 뭐 그냥 아무나 랜덤하게 40%가 걸렸다고 하면 되게 아주 좋은 양질의 큰 뭐 아주 좋은 표본 데이터가 될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40%라고 군역 목적이었다고 하면 뭐 군역을 질 만한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그 비율에 대한 정보는 사실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정보 자체로 우리가 그러면 이 호적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이제 조선시대를 그 당대를 살았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걸로 이제 거기를 추론을 해낼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되게 큰 벽이 이제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연구는 못했습니다만 뭐 국사학과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있는 그 직역 정보를 이용해서 같은 사람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그 세대 간의 이동이 그 조선시대 한 몇백 년 동안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링크를 해가지고 시도를 하시기도 하는데 링크를 하고 나면 뭐 굉장히 링크되는 사람들의 비중은 너무 작고 그럼 너무 작으면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역사인구학적인 연구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약간은 좀 뭐 저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모으는 뭐 표본 자료의 형태와 최대한 가깝게 데이터를 세팅을 해야지 그다음에 일이 이제 시작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그 자료의 한계로 저희가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고 이제 그거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건 요런 정도의 바이오스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뭐 요런 약간 좀 주관적인 해석이 보충이 되면서 그 한계를 조금 설명하려고 하는 뭐 이런 식의 연구들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지금 제가 보는 자료에서는 할 수 있는 맥시멈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까지 제가 더 이상 이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그 발표 시작할 때 서두에서 그 문서라는 게 사회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구성물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를테면 사실 이제 그 개봉호 교수님 하셨던 연구에서 보자면 호적 자료에서 분명히 조사하고 있는 항목이 있고 조사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보는 모든 문서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센서스 자료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나 어떤 시대에는 인종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종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한국에서도 뭐 계속 센서스 하면서 나이를 어떻게 셀 것인가 이게 이제 계속 관건 문제였는데 왜냐하면 서구적인 방식으로 나이를 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를 할 때 그 어떤 자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것을 어떤 사회적 사실의 차원과 구성물의 차원 이걸 이제 계속 고려하면서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연구에서 보자면 제가 발표하면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가족계획 당시에 성담론이 사실 이제
놀라울 정도로 사실 그 아주 쾌락적 송담론들이 이제 그 생산되는데 이것이 누가 왜 어떤 맥락에서 생산했고 이것이 어떻게 당시에 수용됐는지 여기에서 누가 어떤 저자성을 가지고 있고 누가 독자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른 텍스트들을 함께 봐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걸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를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사실 자체를 계속해서 연관되는 문서들과 자료들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은 뭐 1960년대에 이루어졌던 시범 연구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연구 사업의 자료는 그러니까 연구 사업의 결과물은 이 연구 결과물의 형태로 있지만 이 연구 사업의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많은 수기 그리고 당시에 그 서구에서 저기 뭐죠 그 한국에 파견돼 있었던 뭐 파퓰레이션 카운실 같은 그런 기구의 담당자와 이 연구 책임자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대화나 서신 뭐 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어떤 연구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종류의 자료들을 교차적으로 검토하면서 계속해서 더 좋은 설명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선 제가 아까 강조했었던 굉장히 제가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주는 어떤 그런 이론적인 자원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 이제 하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판사님이 이 메모를 작성했던 이유가 이 소년 법원의 소년부라고 하면은 이 소년부 판사는 이 소년 보호 재판만 할 거라고 이제 다들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겸직이나 보직처럼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만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 소년들이 정말 많이 오고요. 시간마다 이제 뭐 30분마다 봐야 하는 소년들이 뭐 한 15명, 10명 뭐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뭐 이 소년보호 재판이 3분 재판이다. 컵라면 끓여지는 시간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이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판사님은 그래도 좀 이 소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판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정보들을 굉장히 또 다행히도 저희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규칙적으로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이 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된 건데 처음에는 이게 연구 목적으로 뭐 수집된 건 절대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입사하고 나니까 이 자료가 저한테 주어졌던 건데 나 지금 생각해보면 이 자료가 왜 우리 연구원에 왔을까? 그러면 이 판사님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보자면 이 재판에 서는 소년들의 상황을 좀 수치적으로 알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재판을 하면서 이 정보들을 모으다 보니까 이 소년보호 재판에 서는 아이들의 특성이 좀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냥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 또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지역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걸러져서 오는 게 이제 법원까지 온 거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마음이고 이게 뭐 연구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이 자료가 온 것 같고 저희도 이 자료를 보면서 뭐 복수 재판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한 소년이 진짜 최대 막 재판을 막 10번, 20번까지 받는 아이들을 정보들을 이제 모아 보면은 그냥 인생의 조각을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도 정말 대단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도 되게 많아서 좀 저희가 자료를 이런 코딩을 하고 분석을 할 때에도 그런 면을 좀 더 보고 싶어서 위기요인 사전 구축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료의 공개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가 공개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저희도 이 분석을 하면서 항상 그 분석 하나하나에서 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편견이나 오해 같은 것들을 좀 줄이고 싶었고, 그 공개적인 건 또 연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또 예산이 드는 문제이고요. 저는 또 연구를 기획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자료의 출처에 대한 고려를 정말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직업 집단이 있으면 그게 아마 언론인 기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제보라는 형태로 처음에 취재가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제가 뭐 후배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뭐 사실 저널리즘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모든 제보에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게 뭐 내가 이걸 제보를 해서 누군가에게 뭐 복수를 하려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내가 뭐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을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황당한 보도들도 사실 많이 나오죠. 나중에 가서 보니까 황당한 어떤 내용들. 옛날에 뭐 배우 고 장자연 씨가 뭐 옥중에서 쓴 편지를 뭐 SBS에서 단독 보도를 했다가 그게 전혀 아니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재난 참사와 관련해서도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자료의 출처라고 얘기하시니까 다르게 보자면은 자료의 어떤 형식별 출처를 보면, 제가 자꾸 디지털 데이터 얘기를 오늘 많이 하는데, 어떤 디지털 기록이라든지 이렇게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과 사실은 진술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했던 뭐 피의자 신문 조서나 참고인 신문 조서도 있고, 사실은 더 오래된 과거사 조사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위안부 그 할머님들의 뭐 구술 기록 같은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그런 기록 문서들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런 특히 재난 참사에 있어서는요, 그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의 그 피해자들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기억이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신중하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취재하면서 느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조사가 막 국가기관의 조사가 엉망이 되고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세월호 선내 CCTV 64개 아까 채널을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담은 그 디지털 기록인 디지털 장비인 DVR이 뭐 데이터가 조작됐다 뭐 이런 의혹들이 나왔었는데, 사참위 같은 조사기구에서 그거를 갖다가 의혹을 제시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당시 생존자 가운데서 생존자가 나중에 진술을 할 때 배가 기울어지고 헬기 소리가 들릴 때까지도 선내 CCTV 64 채널이 로비에서 이렇게 표출이 돼, 그러니까 돌아가고 있는 걸 내가 봤다라고 하는 그 진술 하나 때문에 배가 쓰러지는 순간에 CCTV가 꺼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CCTV 안에 있는 로그 기록들을 다 분석을 객관적으로 해보면 딱 그 시간에 충격 때문에 꺼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거보다도 한 3, 40분 후까지 켜져 있는 걸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출처 중에서 우리는 어느 것을 신뢰하고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기준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고 보고, 저는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인 경우에는 당연히 기록 그 디지털 기록으로 남은 것들을 우선하고 진술 자료를 보조로 생각을 하고, 더 그 진술 자료의 어떤 오류를 갖다가 더 판단해 볼 수 있는 다른 조사라든지 다른 취재들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러니까 데이터의 출처별 어떤 그 선후 관계들, 그러니까 출처별로 어느 것들이 더 객관적일 수 있고 더 합리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연구 주제별로도 그런 판단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제가 취재하면서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뷰어가 항상 토의가 항상 늘어져요. 딜레이가 돼서 사실은 5시까지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저의 항상 그 시간 엄수를 못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뭐 발표가 재밌으면 조금만 저희가 한 10분만 더 해도 될까 싶은데요.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을 이제 선생님들한테 던지고, 혹시 여기 계시는 분이 그 질문을 하나 해 주실 수 있으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이냐면, 저희가 이제
코스다가 한국사회학 자료원이잖아요. 데이터 아카이브인데 사실은 이제 자료원이 갖고 있는 기록 문서는 지금은 로 데이터 형태로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공식 문서는 국가기록원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서를 만드는데 관여했던 어떤 개인분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공식 문건을 만들기 전에 이제 부가적으로 만들어지는 몇 차례 자료가 있겠죠. 그 자료들을 이제 저희 자료원에 예를 들면 기탁을 해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료를 촘촘하게 이렇게 디테일을 다 하는 거는 사실 전체 퍼즐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국가기록원의 공식 문건이 이런 개인적인 뭐 이렇게 계속 수정되는 회의 문건에 우선하거나 또 우위를 가진다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그 기록들이 진술 기록보다 더 우위를 가진다고 하는 게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조은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질적 방법론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원화, 다각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면서 자료의 촘촘함을 이제 메꿔 나가는. 그래서 촘촘하게 세우는 게 굉장히 자료가 많으면 좋기도 하겠지만 오늘 발표를 들으면 아셨겠지만 사실은 저는 박지수 선생님이 발표를 하기 전에 그 연구 보고서를 먼저 봤습니다. 근데 도저히 그 전문 분야의 지식이 없어서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글을 못 읽는 사람도 아니고 연구자가 아닌 것도 아닌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은 그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 많은 게 좋다거나 뭐 그걸 많은 게 있고 그리고 연구자를 읽어내는 눈이 있으면 좋다고 하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선생님들이 전문 분야에서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런 이제 큰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저희 자료원 같은 기관이 사실은 그런 로 기록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큐레이팅을 잘해줘야 그 문서가 재이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세월호 아카이브가 구성이 됐는데 그리고 그 재판 메모를 기반으로 아직은 뭐 오픈하지는 않지만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파일들을 만드셨잖아요. 범죄 유형도 분류하시고 이게 이제 다 아카이브가 돼서 뭔가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설명은 이제 구체적으로 해주셨지만 선생님들이 조금 더 추상 수준을 높여서 기록 문서를 혹은 로 데이터를 연구 데이터와 가깝게 만들 때는 어떤 원칙을 근거 옥주로 여겨라 라든가 아니면 그런 자료를 기탁받는 저희 같은 아카이브 기관은 그런 문서들을 뭐 큐레이션을 할 때 어떤 것들에 더 주안점을 두고 하면 좋다 이런 조금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필요하고 아마 뭐 기록 문서는 모든 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다 다루는 문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는 기록 문서를 갖게 되면 정보, 개인정보 동의부터 시작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체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넘지 못하고 그냥 비공개로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연구자는 이제 연구자의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데 저희 같이 이제 서비스를 하려고 해서 자료를 널리 알리려고 하면 넘어야 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또 그걸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을 쓰는 거는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이렇게 다들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약간 공공재 성격, 그러니까 연구자가 자기의 목적에 맞게 가공하기 전에 거의 그 전 단계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조건과 특징과 혹은 어려움은 예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 이번 토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선생님들이 자료를 다 해보셨기 때문에 약간 연구자의 입장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런 자료를 생각하고 쓰려고 하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혹은 아카이브 기관에 해줄 수 있는 조언들을 해주시고 토의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예. 제가 발표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코스다가 어떤 기관인지 잘 모르고 아까 좀 먼저 와서 노트북을 켜서 사실 홈페이지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구축하려고 했던 그 세월호 아카이브하고 굉장히 비슷한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굉장히 제가 굉장히 놀라서 바로 이제 회원가입을 일단 했거든요. 회원가입을 했는데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몇 가지 자료도 한번 제가 클릭도 해보고 이렇게 분류된 방식이라든지 뭐 몇 개는 실제로 이제 로데이터까지 한번 이제 들어가 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 세월호 아카이빙 하면서 저도 비슷한 문제 몇 가지에 봉착을 했죠.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여드렸지만 검경 수사 자료에 나오는 그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거에는 굉장히 많은 개인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피의자 신문 시작을 하면은 몇 년 몇 월생이시죠부터 해가지고 가족 관계는 뭐죠, 수입은 얼마고 차는 뭘 갖고 있습니까부터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실 어디까지를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은 저희 기준을 잡아서 먹지 처리를 해놓고 그 작업도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저 많은 자료들을 그렇게 해놓고 지금 아카이빙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을 잡는 것들,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은 문서 아카이빙 말고 저희 그 사이트에서 아까 제가 그 영상과 음성으로 된 것들을 시간을 동기화한 다음에 타임라인 위에다 같이 올려놨다, 그것은 저는 나름대로는 그것을 맥락화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진행을 한 것이거든요. 물론 세월호 참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제가 했던 작업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 코스다 홈페이지에 뭐 많이는 못 봤습니다만 오늘 와서 조금 이렇게 봤을 때 뭔가 굉장히 여러 그 기관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비슷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들도 제가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언론사 기관들에서는 뭐 선거철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획을 잡아가지고 비슷한 류의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렇게 많이는 모아놨지만 또 유사한 주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좀 맥락화해가지고 어떤 그 아카이브 정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게 더 어려워질 것인데, 그 쌓이는 데이터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근데 반대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많으면 많아지고 비슷한 것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라는 것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수록 어떤 데이터를 내가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유저들의 그 어떤 심리적인 압박도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잠깐 보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 작업하고 연동시켜서 생각을 했을 때 잠깐 보니까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이 재판 준비 메모의 소유권이 저희 연구원이 아니고 판사님께 있어서 판사님의 허락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자료가 만약에 공개가 된다고 해도 그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도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년의 뭐 이름뿐만이 아니고 뭐 가끔은 부모님의 성함까지도 다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저희가 그런 개인 식별 정보를 지우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막 네, 뭐 코딩을 돌려가지고 사람 이름을 지우기도 해봤고, 직접 이제 수기로 검색해가면서 이제 지우기도 해봤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이런 자료가 정말 공개가 된다고 하면 저는 사실 이 대상 자체가 뭐 재판 자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 소년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또 이 보호소년들은 또 위기 청소년 중에서도 이제 취약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대상인 자료에 대해서는 뭐 연구 계획서라든지 이런 사전에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까지는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자료를 왜곡해서 이제 분석하지 않겠다는 그런 동의서나 아니면 보안 서약서 같은 것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조사원 선생님들도 아까 소수로 구성해서 했다고 했던 이유도 저희가 이런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IRB도 따로 받았고요. 저희가 수집하지 않은 자료임에도. 그리고 이제 조사원분들 이제 연구윤리 교육 수료 이수증까지 저희가 싹 다 받아가지고 이제 연구윤리에 대해서 이제 아는 사람들을 모았고, 그리고 이제 보안 서약서 뭐 그런 또 자료의 반출 대장도 저희가 적어서 이 재판 메모를 스캔한 거를 이제 코딩
할 때에도 이게 한 권 한 권을 가져가는 것조차도 저희가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 때 그런 과정이 있었어가지고 좀 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앞서서 문서, 그러니까 검토하게 되는 기록 문서 자체의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아카이빙은 정말 사회적인 것 같아요. 정말 사회적이어서 이를테면 그 사회에서 어떤 자료들을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는 것에 대한 감각을 얼만큼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이게 사실 이제 어떤 자료를 검토할 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락카펠러 아카이브 센터에서 갔을 때 사실 이제 한국 자료는 그 센터에서도 다 정리를 안 한 상태였어요. 지금은 아마 정리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박스채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거기 아카이브스트께서. 근데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것들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에서 가족계획 당시에 이제 그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배포하던 유인물부터 그 다음에 당시에 어떤 그 실제로 배포했던 뭐 피임 도구들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주요 인사들끼리 나누었던 서신들 물론 다 가지고 있고 뭐 일기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그 미국 대학에서 오래전에 그 학위를 받으신 분의 학위 논문을 구하고 싶어서 해당 대학 도서관에 연락해 속식을 소장하고 가지고 있는지 문의하면 그 도서관에서 끝까지 그걸 찾아서 다 스캔을 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자료에 대한 그런 감각이 그런 자료를 잘 아카이빙하고 또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는 어떤 그런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집합적인 태도로서 그 사회에서 이제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자료들이 자료들로서 보존되기도 하고 활용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다가 제가 이 연구를 하던 당시에는 사실 서울대학교에 있지는 않았었고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기관 자체도 많이 발전하고 하면서 저도 사실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면서 이제 계속 보게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제가 가정의 벗이라는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정기간행물을 찾아보는데 이걸 1호부터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다 토막토막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막토막을 찾아서 결호들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그 기관들과 자료들을 또 뒤졌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잘 구축된 자료로서 가지고 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또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어떤 그런 감각들이 지금 코스다에서도 그래서 제가 양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질적 데이터 지난번에도 데이터 페어에서 다루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이번에 다루는 이 기록 문서에 이르기까지 그 자료의 범주를 계속 확장하시는 그런 과정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이후에 연구하게 될 연구자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절대로 자료를 보실 때 연역적으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그 세월호와 관련해서 김성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세월호를 통해서 얻었어야 하는 교훈을 얻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다루고자 하는 어떤 주제든 아니면 영역이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그 자료를 통해서 더 설명해낼 것들을 끄집어내서 더 좋은 설명을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고픈 설명이 있어서 자료들을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자료를 마주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설명하기 힘든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보고 또 더 많은 논의들을 보고 기존의 연구들을 참조하면서 더 나은 설명, 더 나은 지식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이런 자료들, 그러니까 뭐 호적 자료는 오늘 이제 호적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자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연구자들이 더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알기에는 이제 그 성대팀에서 운영하는 이제 단성 호적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셀 포맷으로 그냥 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식년별, 지역별로 해서 클릭을 하면 엑셀 파일이 있고 그걸 다운 받아가지고 연구자가 뭐 이렇게 그 매니지를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조선시대 거기에서는 이제 뭐 개인 실명 정보가 있는 거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고 옛날 분들이니까 뭐 그걸 개인 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원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3년 식년별로 계속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다양한 가능성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제공되는 방식 자체가 일반적인 그 서베이 데이터의 방식과는 뭐 이제 어렵기도 하긴 하지만 조금 약간 형식이 이제 다른 거죠.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연구에 활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전처리 작업에 굉장히 시간을 이제 굉장히 많이 써야 돼서 그 많은 뭐 사실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여서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분들만 하니까 그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자료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워낙 코스가 많이 드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자료를 이해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이미 그 자료를 모으고 그렇게 디지타이즈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마어마한 작업이긴 합니다만 좀 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제 코드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료의 포맷 자체가 조금 더 범용 뭐 통계 프로그램에서 좀 더 쉽게 이제 할 수 있게끔 세팅하는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병행이 돼야지 이제 원하시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활용을 하는 걸 테니까 그래서 이제 표준화된 형식으로 이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게 아마 조선시대 호적 자료를 하는데 좀 앞으로 이제 남은 작업일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일제시대 호적 자료로 넘어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제가 활용한 자료는 그 많은 어베일러블 그 오픈이 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희 선생님이 참여하셨던 그 팀에서 거기에 연구자들이 이제 공동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자들만 이제 제한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아마 이게 연구재단의 뭐 지원을 받은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이제 오픈을 하실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그 자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자료니까 거기에는 뭐 1920세기 초반이니까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 그냥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번호는 아니지만 생년월일과 이름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자료는 지금 형태로는 이제 오픈이 될 수는 이제 없는 걸 거고 뭔가 이제 아이디를 부여하고 뭐 이런 좀 더 체계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이 자료 형식 자체가 지금은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제가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한 장이 있으면 그 장이 이제 그 데이터로 따지면 이제 한 줄로 한 로우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씩 변수를 쭉 생성해가지고 쭉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자료가 생성되는 과정은 좀 제가 뭐 제적부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복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누구는 그러니까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920년 자료에도 나올 수 있고 30년 자료 뭐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아주 그러니까 원칙은 있지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예를 들면 현대사회 요즘에 우리가 모으는 패널 자료 같은 매년 모이는 거니까 기본이 모이는 거고 미싱이 있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특정한 이벤트를 경험한 사람만 여러 차례 이제 나타나게 되는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 이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익명화라든지 뭐 이런 표준화가 돼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자료를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면 이제 굉장히 뭐 자료를 또 이제 하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자체가 이제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들여야 될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저희가 활용성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약간의 손을 대고 뭐 약간 그 자료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 손을 대면 약간 현대적인 어떤 표준적인 패널 데이터의 형태처럼 이제 변환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공개가 추후에 된다고 하면 좀 그런 표준화 작업을 같이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표준화된 것들을 하게 되면 추후에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게 좋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그 역사 인과학과 관련된 자료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표준화 작업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예, 좋은 말씀을 좋은 말씀이라고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토의에서 여러분 그 기록 문서가 연구 데이터가 되는 과정에서 혹은 그 결과에서 저희가 그냥 다채롭게 보여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선입견과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계속 이제 연역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 혹시 오해하실까봐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강한 의도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는 그 문제를 굉장히 지적을 하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던데, 그래서 설명되지 않는 거를 자료에서 끝까지 찾으면서 계속 그 설명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시선으로 나아가라라는 게 그 가능성을 기록 문서가 갖고 있다는 거죠. 대신에 얘가 가능성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얘의 도움을 받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여야 된다는 말씀도 오늘 같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를 하면서 저희 자료원도 이제 숙제를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은조 선생님 얘기하신 우리 사회에서 기록 문서나 이런 기록에 대해서 얼만큼 의미를 부여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그게 있는가? 누가 그렇게 하나라는 질문은 조금 뼈아픈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저희가 이제 펼쳐드린 질문들과 발표를 잘 들으시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예, 발표와 토의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가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